길을 따라 걸으면 이야기가 흐르고 하루를 따라 흐르면 마음에 시 한 줄 꽃처럼. 젊다 못해 어렸을 때 스토너는 사랑이란 운 좋은 사람이나 찾아낼 수 있는 절대적인 상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른이 된 뒤에는 사랑이란 거짓 종교가 말하는 천국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재미있지만 믿을 수 없다는 시선으로, 부드럽고 친숙한 경멸로, 그리고 당황스러운 향수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 이제 중년이 된 그는 사랑이란 은총도 환상도 아니라는 것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다. 사랑이란 무언가 되어가는 행위. 순간순간 하루하루 의지와 지성과 마음으로 창조되고 수정되는 상태였다. 존 윌리엄스의 소설 스토너에서 한 대목을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문장의 소리 DJ 김민정입니다. 길을 따라 걸으면 이야기가 흐르고 하루를 따라 흐르면 마음에 시 한 줄 꽃처럼 살며시 피어날 거야. 노래가 되어줄 거야. 당신을 안아주겠지. 그러니 귀 기울여봐. 문장의 소리. 지난 시간 작가의 방에서는 올해 신춘문예로 등단하신 소설가분들을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봤죠. 그 세 분의 설렘이 고스란히 느껴져서 저도 덩달아 마음이 떨렸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올해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하신 시인들을 모셔봤습니다. 2015년 신춘문예 시부분 당선자 세 분이 지금 제 앞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군기가 바짝 들어가지고 먼저 인사와 자기소개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제 오른쪽에 있는. 안녕하세요. 저는 동아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한 조창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한 김복희이고 지금 국문과 다니고 있고요. 지금 서울 살고 있습니다. 네, 지방, 원래 지방인가 보다. 서울을 강조하는 거 보니까. 네. 또. 안녕하세요. 전 중앙신인문학상 중앙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한 유이우입니다. 네. 얼굴들이 다 어려요. 내가 나이를 먹어서 그런 거 다 어려 보이는데, 여기 이유 씨는 본명이에요? 아니요, 필명. 본명은 뭐야? 김소연이요. 왜 유이우는 어떻게 하다 유이우가 됐어요? 그러니까 왜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조금 유이우로 그냥 불렸으면 좋겠어요? 우유 좋아해서 아, 진짜? 한 투고하기 2, 3일 전에 될 줄 모르고 우유 거꾸로 한 다음에 중간에 그냥 이 넣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돼버려가지고 이 이름이 운명인가 보다 하고 그냥 쓰게 진짜? 예. 그렇구나. 나머지 복희 씨는 본명? 네, 본명입니다. 그치, 네. 본명이 아니기 어려운 이름이고. 네, 필명으로 짓기가 창규 씨는? 네, 저도 본명입니다. 그러게. 지금 어쨌든 2015년 특집이지만 이유 씨만 작년이죠. 예. 보통 가을에 가을 하니까 여름에 우리가 심사를 하니까. 네. 어떻게 돼요, 나이가? 88년생. 복희 씨는? 86년생이요. 저는 80년생입니다. 이게 또 거꾸로 또 그렇구나. 가장 어린 친구가 가장 일찍 데뷔를 했구나. 중앙신인문학상으로 작년에 이제 그죠? 네. 이제 수상 소식을 듣고 이제 올해까지 한 1년 근 1년을 거의 채워가네요. 그죠? 네. 그죠? 어때요? 1년 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똑같이 살았던 거. 그 전에 어떻게 살았는데? 조금 나아졌죠. 주변에서
좀 존중해 준다는 느낌. 그 전에 무시했어요? 예, 많이 무시. 이유 씨는 전공이 뭐야? 저 일본어과요. 아, 일본어과? 네. 근데 어떻게 시를 썼어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생각하고 네. 나서 답해요. 복희 씨는 국문과를 대학원을 다닌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네. 줄곧 문학을 해왔겠네요. 문학 가까이 있었죠. 했다기보다는. 왜냐면 복희 씨 데뷔할 때는 복희 씨 데뷔했다는 소문을 내가 되게 그 주변 글 쓰는 친구들한테 너무 먼저 들어서 네. 인간관계를 잘 맺고 살았나 아니면 전라도 특유의 그 끈끈함이 있어서 그런가. 원래 학부가 전북대 전남대? 네, 전남대 국어국문학과 어. 졸업하고 응. 지금은 서울에 와서 대학원 다니고 있어요. 고대. 네. 그렇구나. 그리고 창규 씨는 네, 저도 원래 국문과는 아니었고요. 원래 전공은 관광이었었는데, 관광? 네. 관광은 뭐 배워? 그 관광. 거기 뭐 언어도 배웠고요. 아니 그러니까 관광학과? 네네. 아, 거기서 왜 거기 간 거예요, 처음에? 처음에는 일단 뭐 점수에 맞춰서 갔고요. 어. 그러다가 이제 그 국문과에 편입해서 들어가서 아. 그래서 이제 시를 쓰게 됐습니다. 그래도 관광을 하다가 국문과를 갔으면 이유가 있었을지 않아요? 그 전공. 관광은 되게 실용적인 거잖아요. 네네. 응. 일단 국문과에 들어가게 된 계기는 그 전에 좀 이제 가사 같은 걸 좀 써고 있었는데 아, 노래 가사를? 네네. 아. 좀 시하고 좀 연관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해서 학문적인 공부를 좀 채우고 싶어서. 네네. 아. 그랬구나. 근데 그 노래 가사 쓰던 게 언제 얘기예요? 그 관광학과 다닐 때 얘기예요? 네, 제가 대학교 1학년, 2학년 이때쯤에요. 네. 그 노래 가사 써서 곡이 된 것도 있어요? 곡을 만들긴 했는데 그 제가 추구하는 음악은 예배 음악이거든요. 예배 음악? 네. 갑자기 장난처럼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되게 안 되네요. 네, CCM이라는 쪽이라서 네. 같이 함께 박수 치면서 부르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기타 치면서 그러셨구나. 난 되게 저작권료 받는 노래 있어 이런 거 물어보려고 했는데 너무 싸 보이게 됐네 내가. 이유 씨는 일본어과를 전공 예. 하다가 이제 시를 쓰게 된 거죠. 네. 어떤 계기로? 글에 대한 거는 그냥 고등학교 때부터 뭔가 끼적이긴 했던 것 같고요. 뭐 장르를 선택하진 않았고 그냥 꾸준히 메모지 같은데 그냥 아무 문장이나 써서 혼자 보고 있고 그런 식으로 하다가 갑자기 제가 음악을 좋아해서 음악 블로그 같은 데 들어가다가 어떤 분이 업로드를 해놓으셨다고 더라고요. 어떤 시를. 그래서 그 시를 보고 빠져들어서 그 시가 뭐였어요? 신보선의 청춘이랑 빠졌어 그냥. 한참 청춘일 때 그걸 봐가지고 네, 그래서 나중에 그때 23살이었는데요. 교보문고 광화문에 처음 가봤어요. 그 나이 때. 아, 그 전에는 책을 한 아니, 번도 안 시에 써봤어요? 대해서 전혀 그런 게 없었죠. 그래서 그 문학가 지성사 시인선 앞에 딱 섰는데 막 가슴이 뛰어서 그때부터 출판사 문화원에 등록해서 출판사 문화원이 뭐예요? 문지문화원. 그렇게 얘기해. 출판사 문화원이라니까 어딘가 했네. 문지문화원에서 시 수업을 예. 배웠어요. 네, 공부했고. 그러다가 계속 그러니까 시를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하고 나서 얼마 만에 데뷔한 거예요? 4년 정도. 투고를 많이 했었어요. 1년에 한두 번 이상은 했었던 거. 그 본심에도 많이 올라가고. 네, 체중심 본심에 계속. 복희 씨의 경우는 문학 공부를 1학년부터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시 쓸 거란 생각도 안 했고 그냥 뭐 출판사 직원 같은 거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출판사 직원 같은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어렵더라고요. 떨어져. 시험을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구나. 이제 뭐 어쨌든 그건 그런데 처음 3학년인가 4학년 때 소설을 갑자기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써서 과 선배한테 보여줬어요. 근데 선배가 진짜 엉망진창이라고 너 뭐 이딴 것도 소설이라고 써왔냐고 이러면서 너는 시를 쓰는 게 낫겠다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야 그거? 그렇게 막. 그때 당시 갓 등단한 시인이셨어요. 서유인이었겠구만. 네. 그래서 그때 처음 썼는데 재미있기도 했고 선배가 또 잘 썼다고 또 띄워주니까 또 기분도 좋고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씩 쓰다가 본격적으로 투구한 거는 대학원 입학하고부터. 네. 많이 떨어졌어요? 복희 씨도?
네, 저는 뭘 셀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최종심에까지도 이름이 올랐는데 거기서 안 된 경우. 그러니까 네, 이름 자체가 거론이 안 되면 좀 난데 거 네. 언저리에 계속 이름이 있으면 이름이 오른 경우도 있었고 이제 뭐 그냥 이름도 안 오르고 떨어진 것도 있었고 그래서 뭐. 창규 씨는 나이가 가장 오빠잖아. 네. 음. 지금 저도 그 우연히 시창작 수업을 들었는데 도대체 다 어떻게 이렇게 우연히 들었을까? 우연히 누가 하는 수업을 들은 거예요? 그 박주택 교수님께서 하시는 수업을 들었거든요. 아, 그분이 강의를 잘 하세요? 어? 물어보는 거야. 좀 많이 혼내시는. 그러니까 네. 되게 윽박은 아니지만 애들이 이렇게 겁을 먹더라고 극과 애들은. 네. 그래서 많이 그러니까 깨지다 보니까 좀 그게 싫어서 좀 그 시간을 어떻게 해서든지 견뎌내기 위해서 좀 시를 계속 좋게 쓰려다 보니까. 그래도 애정이 선생님이 무슨 초기 처음에 있으셨으니까 계속 단련시키려고 괴롭혔겠다. 네. 아 그리고 제가 그때 지금 쓴 시를 봐도 너무 못 썼더라고요. 지금 쓰는 시는 잘 썼어? 지금도 뭐 그게 잘 쓰진 않지만. 아니 그게 다들 보면 그냥 문인이 되려고 하는 어떤 팔자가 있나 봐. 그렇게 어떻게 또 관광하다가 네. 이렇게 하고 여기만 국문과 그 서효인 안 만났으면 또 네. 그러니까 다들 계기들이 여기도 또 문지 시집 또 뭐 보선 선배 또 그런 시 안 봤으면은 여기 다 이렇게 한 자리에 이 공간 안에 있기 어려웠을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 각자 세 분이 왜 저도 그랬지만 등단할 때 고해에 데뷔한 사람들의 시들은 챙겨보게 돼요. 어쩔 수 없이. 저는 제가 99년도인데 현대문학으로 나왔던 김행숙 언니의 시가 생각이 나거든요. 고해는 또 그런 게 있는데 이유 씨는 저기 좀 빨랐으니까 네. 여기 두 분이 이 1월 1일 날 발표 났을 때 좀 다 찾아본 편이었어요? 네, 다 읽어보긴 했어요. 어땠어요? 모든 그 창규 씨 시에 대해서. 뭔가 일상적인 말들을 시에 그대로 가져오시는데 되게 편하게 잘 쓰시는 것 같았어요. 예. 복희 씨 거는. 뭔가 뭐 당선작뿐만 아니라 다른 시를 보면 좀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막 구름 밟는 게 싫습니다. 토할 것 같습니다. 라던가 그런 걸 뭐 좋아하는구나. 피가 울어요. 막 피가 쏟아져도 뭐 아무튼 그런 걸 본 것 같은데 그런 항상 쓸 때 답답. 제가 한이 많아서 네, 그런 걸 많이 많아요. 느껴. 복희 씨가 보기에는 두 사람의 시를 어떻게 봤던 것 같아요? 일단 이유 씨 됐을 때 그것 저도 그 당연히 투고를 했었고 아, 떨어져서 거기 냈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니 누가 된 거야? 아, 그래서 그 당선된 시를 보고는 뭐 될만했네 그랬어요? 괜찮네. 그래 내가 더 열심히 써야지. 그러면서 그냥 무지하게 냈구나 여기저기 그냥. 혹시 동아일보는 안 냈었어요? 통화일보도 냈죠. 아. 네, 떨어졌어. 참고로 예심을 내가 봤는데 내가 떨어뜨렸나 보다 그러면. 네, 그러면 냈는데 떨어졌지만 창규 씨 시가 기억이 나요? 보고 저랑 너무 다른 스타일이어서 그래서 좀 오히려 안심했어요. 저랑 비슷한 사람인데 뽑혔으면 내가 얼마나 못 썼길래 했을 텐데 어쩔 수 없었겠구나. 다른 시구나 괜찮다. 여기 가장 오빠 창규 씨는 두 사람 시 어떻게 봤어요? 그 유희 씨 작품은 그 제가 되게 저렇게 못 쓰는 스타일인데요. 다들 서로 각자가 네. 서로 못 쓰는 스타일들의 시를 써서 됐다고 느끼는구나. 그러니까 한 번에 이렇게 쓰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군더더기 없이 뭐 스케치를 한다면 그냥 한 번에 드로잉을 끝내는 그런 스타일이어서 저는 계산적이고 치밀하게 이렇게 쓰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김복희 씨 작품은 역시 저하고 스타일이 달라서 스타일이 달라서 여긴 됐고 여기 동아일보 떨어졌잖아. 그 좀 차갑게 많이 느껴졌었는데 사진으로 봤을 때는 근데 되게 얼굴이? 네, 얼굴은 따뜻하게 생기셨더라고요. 그 신춘문예에 실린 사진으로의 최고봉은 김경주 시인이었어요. 우린 잘생겨서 동인으로 뽑았는데. 그 서로의 당선작들을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다 봤지만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시집으로 아직 묶여 나온 것도 아니고 또 뭐 애정으로 찾아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직 또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좀 듣고 얘기를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은데 누가 먼저 낭독을 좀 해주시겠어요? 자, 오빠부터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가 좀 조용히 시를 세 편을 연이어 좀
들어보는 거가 좋을 것 같아요. 네, 읽어주세요. 쌈. 나는 쌈을 즐깁니다. 재료에 대한 나만의 식견도 있죠. 동굴 속의 어둠은 눅눅한 김 같아서 등불에 살짝 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낫장으로 싸먹는 것들은 싱겁죠. 강된장, 곽화몰리 등 다양한 쌈장 개발의 기원. 봄철 입맛이 풀릴 때 나는 구멍이 송송 뚫린 배춧잎을 새로운 쌈장에 찍어 먹습니다. 달콤한 진딧물 감로를 섞어 만든 장. 어떤 배설물은 때로 훌륭한 식재료가 되죠. 두꺼운 것들은 싸먹기 곤란합니다. 스치면 베이는 얇은 종이장에도 누명과 모함은 숨겨 있죠. 적에게 붙잡히면 품속의 기미를 구겨 한 입에 삼켜요. 무덤까지 싸들고 가는 비밀도 있습니다. 어둠의 봉지에 쌓인 이 밤, 구멍난 방충망은 경계가 소홀합니다. 누군가 달의 뒷장에 몰래 쌓아놓은 알들. 나는 긴 혀로 나방을 돌돌 말아먹는 두꺼비를 증인으로 세웁니다. 사각사각 저 달을 갉아먹는 애벌레들. 수줍은 달을 보쌈해간 개기월식. 삼킬 수 없는 과욕은 역류되기도 하죠. 보름달을 훔쳤다는 나의 누명이 시간의 부분식으로 벗겨지고 있습니다. 이제 보키 씨. 백제의 척후병. 연속 사왕문이 물이 부서져 날리고 구름은 재난을 다시 배운다. 가스 검침원이 밸브에 비누 거품을 묻힌다. 바닥을 밟는 게 너무 싫습니다. 구름이 토한 것 같습니다. 낮이 맨발로 흰색 슬리퍼를 끌면서 지나가고 뱀이 정수리부터 허물을 벗는다. 구름은 발가락을 다 잘라냈을 겁니다. 전쟁은 전쟁인 거죠. 그는 무너진 방설림 근처에 하숙하고 우리 집의 겨울을 측량하고 다른 집으로 간다. 우리 고개를 수그려 인사를 나누었던가 폭발음이 들렸던가 팔꿈치로 배로 기어가 빙하를 밀고 가는 정수리. 허물이 차갑게 빛난다. 눈 밑에서 포복하던 생물들이 문을 찢는다. 인질들이 일어선다. 이유 씨.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할 때. 자유에게 자세를 가르쳐주자. 바다를 본 적이 없는데도 자유가 첨벙거린다. 발라드의 속도로 가짜처럼 맑게 넘어지는 자유. 바람이 자유를 밀어내고 곧게 서려고 하지만 느낌표를 그리기 전에 느껴지는 것들과 내가 가기 전에 새가 먼저 와주었던 일들. 수많은 순간순간 자유가 몸을 일으켜 바다 쪽으로 가버렸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를 저기 먼 돛담배에게 주었다. 돛담배는 가로를 알고 있다는 듯이 언제나 수평선 쪽으로 더 가버리는 것. 마음과 몸이 멀어서 하늘이 높다. 와, 이렇게 시로 들으니까 자기 시가 자기 목소리에 다 어울리네요. 그죠? 네. 네. 시는 이렇게 낭독을 해야 되는 장르임이 맞는 것 같은데 이 낭독할 일이 참 많지 않죠. 이 등단작들을 어디 낭독을 어딘가에서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경험? 저는 없습니다. 복희 씨는? 저는 학교에서 선배들 모인 자리에서 한번 등단했다고 읽어보라고? 네. 이유 씨는? 저도 축하 자리에서 한번.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신기하게 왜 각자 시상식이 있잖아요. 근데 시상식에서 이렇게 등단작을 읽어봄직도 한데 그런 게 없다는 게 좀 아쉽다고 그래야 되나? 좀 제가 등단을 했다는데 제가 어떤 시를 썼지? 좀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 같은데 한 번도 지금 그죠? 이 등단이 좀 처음 읽는 거잖아요. 네, 이런 없습니다. 어떤 공적인 자리에서 네. 그죠? 그 건의를 제가 하겠어요 신문사에.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은 그냥 내가 그냥 이게 내가 뽑아서 내가 봤을 때하고 목소리를 들었을 때 느낌이 너무 다른 거예요. 각자 자기한테 맞는 언어들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창규 씨 같은 경우는 심사위원들이 어떤 분들이었어요 본심에? 본심에 황현선 선생님과 김혜순 선생님이 보셨습니다. 그 시상식 날 두 분 다 뵀어요? 네, 두 분 다 오셨어요. 뭐 이렇게 조언도 해주고 그러셨어? 그 김혜순 선생님은 이렇게 제 손을 꼭 잡아주셔서 좀 기분이 좋았고요. 황현선 선생님은 이제 뒤풀이에서 잘 썼다고 이렇게 칭찬해 주셔서
고마웠습니다. 아, 그럼 부모님들도 오셨었어요? 네, 그때 부모님도 오셨는데 그때 김민정 선생님이랑 김경주 선생님 오실 거를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오셔서. 우리는 찌끄레기였어서 애기들이잖아. 우리도 같이 저기 하는. 부모님들이 되게 좋아하셨겠어요. 원래 부모님이 그 신춘문예 또 모르시거든요. 이쪽 분야에서. 근데 그렇게 신문에 나니까 그때서야 좀 실감을 하셔서. 그치. 막 친척분들 뭐 모르는 친척분들에게 막 전화하시고 그래가셔가지고. 또 효도했네. 네. 지금 무슨 일 하고 있어요, 창규 씨는? 지금은 그 아까 저 얘기했지만 그 예배 음악 좀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아, 그래도 뭐 또 준비가 필요하군요. 네, 나름. 아, 네. 뭐 이런 복지관에서 그냥 글쓰기 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등단하고 올해 시 몇 편이나 발표하셨어요? 올해 한 12편 정도? 많이 했네. 복희 씨는? 자, 복희 씨는 보인심 누가 보셨어요? 저는 남진우 선생님이랑 황지우 선생님, 이문재 선생님. 그분들이 복희 씨 어떤 점이 좋다고 얘기하셨던 거 기억나요? 만나서는 아무 얘기 안 하셨고요. 그냥 이름이 너무 시랑 안 어울린다. 분명 안 지었냐 이런 얘기 들었고 그냥 심사평에서는 좀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공동 등단을 해서 또 같이 등단한 윤종욱 씨인 경우에는 발견이라고 써주시고 저는 발명이라고 써주셨는데 좀 인상 깊었어요. 발명. 네. 복희 씨는 박아서 선생님이 생각나긴 했어. 이름 때문에 문학적으로 친절해지려고. 그러니까 이유 씨는 저는 김기택 씨님하고 이수명 씨. 기억이 나요. 뭐라고 하셨어요? 두 분이 다 개성이 다르게 분명하신 분들이잖아요. 그 두 분이 선택했은 건 되게 좀 독특했을 것 같은데 기억 안 나요? 그냥 뽑혔구나 했어? 시 잘 봐주셨구나.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했던 말이 기억이 안 나요? 그 장점이 없었나? 상상력이 뛰어나다. 저는 잘 모르긴 하는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언어만 가지고 쓴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 언어가 아닌 거는 탐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되게 편안하게 시가 읽혔는데 그 지금 이유 씨는 뭘 하고 있어요? 저는 공공도서관에서 기간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 사서 기간제 사서라고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책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거네요. 제가 이 세 분이 출연을 하시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집중을 해야 되는데 약간 이 사람한테는 많이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는 조금 물어봤나 이렇게 죄책감이 좀 드는데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우리 시와 뭐 어쨌든 시 쓰며 사는 삶에 대한 얘기는 다음 주에 한 주 더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주에는 재미난 얘기를 좀 많이 갖고 오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여러분은 아트스타 코리아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국 최초의 예술 오디션 프로그램이라고 했었는데요. 오늘 사랑방의 꿈단지 손님은 그 오디션 프로그램의 최종 우승자라고 합니다. 현대예술가 신재현 작가님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아트스타 코리아는 저도 본 적이 있는데 이게 작년이죠. 네. 그죠? 2014년. 네. 저도 관심으로 봤던 기억이 있는데 일단 문장의 소리를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께 저 신재현은 누구입니다. 라는 작가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미술을 하고 있는 신재현이고요. 영상, 사진, 퍼포먼스, 사운드 여러 가지 매체로 지금 작업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네. 퍼포먼스 저는 다 못 외워요. 근데 아무튼 되게 어려운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가시적으로 눈에 잡히는 건 아니니까. 예, 근데 제 작업들이 네. 그렇게 어렵거나 하지는 않고요. 네네. 대부분 되게 단순하고 쉬워요. 예. 보통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작품을 막상 가면 이거 나만 모르나? 뭐 이런 느낌이 좀 있는데 그 2014년에 저도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었을 때 이걸 좀 특집으로 다룬 적이 있었는데 되게 화제가 됐었던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케이블 종편이 없었으면 할 수 없는
그쵸. 네. 뭔가 좀 대기업의 뭐 지원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제 만들어질 예정인데 내가 좀 나가봐야겠다라고 뭐 결심을 하신 계기가 있으셨어요? 원래 처음에는 의도가 조금 불순했어요. 네. 제 작업 중에 아트 컨테스트라고 네네. 조금 말도 안 되는 공모전이나 아니면 그런 서바이벌 프로에 참여해서 네. 이제 그 현대 미술로 좀 조롱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뭐 미래무기 공모전이라고 해서 이제 국방부랑 민간 사기업에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면 이제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잘 죽일 수 있는 무기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뭐 공모를 한다든가 심지어 뭐 연령 제한도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미술적으로 제시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초코파이로 만든 뭐 방탄복이라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 현대 미술을 이제 좀 재밌게 아이러니하게 현대 미술을 삐딱하게. 약간 삐딱하게. 그래서 아트스타 코리아 처음 이제 방송이 나왔을 때도 저는 처음에는 이제 그런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반감이 있었고 네. 좀 부정적인 게 많아서 그렇죠. 그 왜 나는 가수다처럼 예술가가 네. 점수 매기고 순위 막 나오는 것에 대한 네네. 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그걸 뭐 완전히 비판하거나 부정하기보다는 이게 이렇게 하면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에 대한 거를 이제 제시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이제 예선에서 하려고 계획을 했었어요. 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네. 그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라는 거는 왜 광고가 나가기 전에 네네. 예술가들 사이에서는 그렇대 이렇게 풍문처럼 이렇게 먼저 도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게 먼저 돌아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예, 소문이 그러니까 다들 드러난 게 좀 없어서 되게 걱정도 많이 하고 부정적인 의견들이 처음에 좀 많았죠. 아무래도 CJ라는 대기업이랑 또 상업 갤러리가 그렇죠. 같이 뭔가를 한다고 해서 그 지금 1년 지났잖아요. 네네. 올해 2회도 한대요. 3회까지는 준비된다라고 들었는데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냥 궁금한 게 이제 작업을 하고 이제 그런 과정들을 이제 카메라가 담아가잖아요. 네네. 그걸 편집해가지고 이제 텔레비전에 나간단 말이죠. 네. 그걸 처음 봤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어요? 어땠어요, 마음이? 일단 되게 창피했고요. 네. 좀 쑥스러운 것도 왜 있었고. 창피했어요, 재현 씨는? 좀 낯선 모습이기도 했고, 아무래도 또 이제 시청률을 위한 방송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이제 가리고 싶은 모습들이 많이 좀 나오는 것도 있고. 가장 힘들었던 건 뭐였던 것 같아요? 그게 기간이 어느 정도 됐었죠? 방송이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마무리될 때까지? 그러니까 합숙해서 촬영한 거는 2달 반이었고요. 이제 그거 말고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탑3 안에 들면서 네네. 이제 최종 3인 안에 들었기 때문에 또 3개월 동안 따로 작품을 준비하고 그걸 또 촬영하는 것까지 거의 뭐 한 9개월, 8개월 이상 됐던 것 같아요. 그 후회는 없어요? 네, 후회는 없어요. 아니 저는 처음에 보다가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방송을 한다는 것 자체도 되게 어렵고 네. 편집하는 일도 너무 어렵고 그리고 또 심사위원들은 또 얼마나 조심스러울까. 네. 네, 왜냐하면 보는 사람들이 버젓이 보고 있는데 왜 심사하는 것 자체가 미술은 또 보기 나름이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서 말이 되게 무섭다는 생각을 저는 좀 했어요. 네. 이제 어쨌든 간에 15명의 이제 참여자들로 시작을 했잖아요. 네네. 그 안에서 15명들 사이 안에서도 쟤는 좀 괜찮다. 쟤는 좀 아닌데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닌가요? 그런 거 좀 있지 않나? 예, 약간 있죠. 네. 예. 재현 씨는 누구랑 가장 잘 그래도 이렇게 대화가 잘 통한다고 할까? 이렇게 그런 분이 좀 계셨어요? 예, 그 이제 탑5까지 들었던 홍성영 씨랑 계속 같은 방을 썼어요. 이제 최종 3인 뽑히기 전까지 네네. 2달 반 동안 같이 지내면서 또 생각이 잘 맞고 취향이 잘 맞아서 네네. 되게 서로 저녁에 이제 촬영 끝나면 얘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지금도 자주 만나요. 그분뿐 아니라 많이 계속 만나기도 하고 그런가요? 네네. 거의 뭐 몇 분 빼고는 자주 만나서 뭐 얘기도 하고 또 미술계에 있으니까 자주 또 봐요. 보게 되죠. 처음에 그 상을 내걸었을 때 부상이 상금 1억 원과 유수의 갤러리에서의 전시 그거였죠, 맞죠? 네네. 근데 그 유수의 갤러리라는 게 되게
애매한 얘기 아니에요? 저는 그게 되게 애매했거든요. 예를 들면 문학 같은 경우는 어떤 문학상을 받으면 어느 출판사에서 책을 낸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명시하게 있는데 갤러리는 사실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게 유수의 갤러리라는 것이 정해져 있었어요. 가나. 아트 컨템포러리라고. 가나만 하나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전시는. 예, 가나에서 운영하는 네네. 평창동에 이제 네네네. 갤러리에서 개인전이 잡혀 있었고. 네네. 예, 그리고 프랑스 시대라고 거기 레지던시랑 네네. 그리고 장흥 아뜰리에라는 예. 네네. 그렇구나. 그러면 저 따위가 다 알 정도면 정말 유명한 데기도 했네요. 그래서 저는 유수라는 말이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대부분 유수죠. 네네. 처음에는 되게 카메라를 이렇게 낯설어 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재열 씨 이름을 막 검색을 간만에 또 이제 작년에 좀 해봤더니 네. 미술계의 사이코패스, 뭐 문제적 작가, 천재 예술가, 뭐 이런 것들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작은 따옴표를 통해서. 근데 미술계의 사이코패스가 좀 의도를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처음에 두드러진 재현 씨 앞에 붙은 별칭이었는데 어떻게 그런 별칭들이 붙은 이유랄까? 뭐 만족도 그렇지만 좀 납득을 하세요? 아니요, 전혀 납득 안 그쵸? 하고요. 납득 안 하죠. 네네. 왜 사이코패스라는 그거가 왜 붙었을까? 저도 작품 봤는데 뭐 그렇게까지 붙일 적인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 작업이 조금 네. 여러 가지 금기들을 건드리는 작업들이 많이 있어서 네. 거기 이제 안에서 제일 친했던 홍성영 씨랑 네네. 친한 작가분들이 네네. 예, 그렇게 별명을 붙여주셨는데 네네. 아마 평소에는 좀 이렇게 제가 되게 학구적이고 얌전하고 모범생 전 지금 적이다가 외양을 보고 있잖아요. 네. 그냥 공부 잘하는 고시 공부하는 학생처럼 생겨가지고. 예, 저 네. 대학교 1학년 때도 처음 교수님이 보면서 야, 너는 법대- 의대생, 법대생 같은데 왜 여기 왔냐 이러면서 아니 그래서 저도 외형을 되게 오늘 어떻게 하고 왔을란가 막 좀 그런 기대를 하고 왔어요. 근데 너무 사이코패스 이런 거 붙기에는 네. 네, 그런 모습이 좀 느껴져서 저는 이제 작업을 했던 과정들을 이렇게 막 보다가 궁금했던 게 있었어요. 비누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예. 비누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이유가 저도 시를 쓰는데 네. 제 시에서도 그 남자의 정액이 피부나 뭐 우울증에 좋다는 얘기를 왜냐면 제 동생들이 간호사예요. 네. 그래서 어디선가 그걸 들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뭐 이 방송용 용어인지 모르겠지만 뭐 콘돔에 묶어가지고 모아놨다가 피부에 바르는 애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시를 썼는데 저도 이제 그런 시를 쓰니까 엽기적이다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재현 씨 작업 중에서도 그 비누 얘기가 너무 신기하게 맞는 얘기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비누 얘기를 좀 해주세요. 비누 작업. 예, 그게 이제 2007년도죠. 제가 이제 대학 학부 다닐 때 했던 네. 작업인데 네네. 그 당시에 이제 재밌는 사건이 몇 개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졌어요. 이제 이사를 하면서 세탁기를 이렇게 빼는데 네. 뒤에 이제 비누가 넘어갔는데 비누가 전혀 바뀐 게 없는 거예요. 그대로. 7년 전에 넘어간 비누가. 왜냐면 비누는 지방이니까 썩거나 아니면 곰팡이가 펴야 되는데 그렇죠. 너무 멀쩡해서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게 뭐 비누뿐만 아니라 요즘엔 빵이라든가 음식도 그쵸. 방부제가 많이 들어가면 그렇죠.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비누 안에 너무너무 몸에 안 좋은 물질들이 많더라고요. 우린 그걸로 빨래해서 입고 사는데. 예, 몸에 바르고. 손을 닦고 얼굴을 닦고 그래서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그냥 나쁜 정도가 아니라 발암물질이라든가 아니면 심지어 이제 실험용 쥐 눈을 멀게 하는 약품도 비누 안에 재현 씨 들어가 지금 있고. 비누 써요? 저는 안 써요. 그거 알고서는 못 쓰겠다. 예. 그래서 왜 비누가 이럴까라고 알아봤더니 이제 그게 어쨌든 자본주의 안에서는 돈이 돌아야 되기 때문에 되게 아이러니한 거죠. 네네. 비누라는 거는 손발을 깨끗이 씻기 위한 도구인데 오히려 몸에 안 좋은 그쵸. 재료로 만들어져 있고 그렇죠. 그건 대기업이 운영을 하고 있고 심지어 그쵸. 그걸 검사하거나 제재하는 기관도 그 대기업의 돈을 받고 검사를 해주기 때문에 통과 안 시켜주면 이제 장사를 할 수가 없어서 또 그냥 통과해주고 그리고 정부는 가만히 있고 그래서 이건 너무 이상한 것 같다고 싶어서 생각을 해서 그러면 되게 몸에 좋은 비누는 어떤 걸까를 생각을 했고 대한 비누를 만들어 보자고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비누의 재료로 뭐가 좋을까라고 알아봤더니 되게 놀라웠던 게 여성의 모유랑 남성의 정액이 지구상에 있는 단백질이나 어떤 비누 재료로서는 제일 좋은 최고구나. 안에 너무 좋은 물질들이 많이 들어있고
그래서 이걸로 작업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성의 모유는 이미 비누로 만드는 사례들이 꽤 있더라고요.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아이 100일 잔치나 뭐 돌잔치 같은 때 친척들한테 남는 모유로 비누를 만들어서 나눠주는 거를 또 심지어 직접 봤어요. 진짜? 그리고 우와. 예, 그래서 그래 모유 비누는 있고 그리고 남성 작가가 여성의 모유로 작업을 했을 때 약간 윤리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서 그러면 좋아 남성의 나한테 정에 있는 걸로 하자. 예, 세네요 여기. 네. 그쵸? 그쵸. 나한테는 없지만 재현 씨한테는 있는 거지. 네, 재료도 구하기 쉬운 그렇지. 남성의 정액으로 비누를 만들 계획을 했고요. 네, 실제로 해서 이제 만들어서 작업으로 이제 크리틱 때 내놨었는데 그 당시 이제 여학생들 사이에서 굉장히 이제 변태 오빠로 취급을 받으면서 되게 근데 몰래 쓰고 싶었을 거야. 피부에 좋으니까. 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또 재밌던 사건이 이제 결혼정보회사에서 그 등급표가 유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을 그쵸. 10개의 등급으로 나눠서 저는 1등 꼴등 등급. 나이 많고 결혼 안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들은 번외 등급. 가입할 수 없는. 네네네. 그래서 그 기준도 너무 이상했어요. 남자는 돈과 학벌로 그치. 등급을 나누고 여자는 부모의 직업이나 재산으로 핏줄을 이제 등급을 나누고 그런 것들이 근데 더 아이러니했던 거는 그런 게 사회로부터 이렇게 비판받거나 그러기보다는 되게 당연한 지표로 쓰인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지금도 결혼정보에서 얼마나 많이 성행을 하고 그렇죠. 생겼어요. 그렇죠. 그거는 무시할 수 없는 지표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비누를 그 결혼정보회사에서 남성을 10등급으로 나눴던 그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정액을 얻어서 비누를 만들었고요. 전화를 직접 다 했어요. 네, 주변에 이제 찾아가서 비누를 만들었어요. 근데 10등급에서 6, 7등급까지는 정액 구하기 되게 쉬워요. 주변에 많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 1, 2등급. 그렇지. 뭐 의사의 키가 180 이상의 이런 정액. 안 주는 거야 그러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없구나. 그래서 근데 찾다 보니까 되게 재밌었던 게 그 인터넷 카페에서 네네. 정액을 판매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진짜요? 예. 그러니까 한국에는 정자은행이 이렇게 되게 활성화되어 있지가 않아서 랜덤하게 정액을 주니까 불임 부부들이 키가 크고 머리가 좋은 사람의 정액을 얻기 위해서 웹상에서 거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가난한 법대 졸업생이나 아니면 의대생들이 키도 크고 잘생긴 분들이 아르바이트로 어마어마한 비용에 그걸 팔더라고요, 정액을. 그래서 그렇구나. 예, 그래서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비누가 이제 1등급이나 2등급이 문의가 들어오면 거기서 이제 직접 정액을 사서 만들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재현 씨가 어쨌든 전공이 이제 어쨌든 미술 쪽으로 해서 들어간 거잖아요, 대학을. 네. 원래 고등학교 때까지는 미술을 그럼 준비를 그래도 했을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전공, 그러니까 뭐 이런 퍼포먼스나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는 1학년 때부터 이제 나는 이런 쪽으로 가야겠다는 결정을 한 거예요? 예. 대학교 들어가서는 보통은 왜 우리 그냥 이런 실기 시험 보는 게 거의 똑같잖아요. 네, 그림 그려서 들어갔죠. 들어가서 네. 재현 씨는 이제 나는 이런 쪽으로 해야겠다. 왜냐면 어떤 머리가 먼저 막 도는 게 느껴지거든요. 이런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 근데 먼저 이렇게 손을 대는 것보다 머리가 먼저 움직이는 느낌이잖아요. 네네. 생각을 되게 먼저 많이 하고. 네. 그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재현 씨가. 그렇죠? 저 이제 적지는 않은데 82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그래도 아직까지 뭐 예술계로 보자면 신진 예술가잖아요. 네. 그 학교 내에서 그러니까 처음에 재현 씨가 하려는 그런 작업들을 이렇게 상의하거나 네. 고민을 같이 했을 때 뭐 교수님들이 이제 재현 씨한테 해줬던 말이라든가 이렇게 이쪽으로까지 이렇게 오게 될 때까지 네. 뭔가 어떤 계기가 있었나. 너무 여러 가지 계기들이 있는데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큰 미술상을 받아서 네네. 이제 호주에 한 일주일 정도 간 적이 있었어요. 무슨 상을 받으면 호주를 그 당시에 그렇게 보내줘요, 일주일 동안? 전국 무슨 대회에서 받았나 보다. 예, 도에서 보내주는 거였는데 각 분야마다 가장 그런 활동 성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수상 경력이 많은 사람들을 뭐 미술 한 명, 음악 한 명, 체육 한 명, 과학 한 명 이런 식으로 되게 여러 명을 뽑았어요. 고향이 원래 어디예요? 고향은 원래 서울인데 저는 부산에도 오래 살았고
천안에도 살았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천안에 살아서 예. 와 너무 좋은 제도다. 예,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호주를 가게 된 거예요. 예, 상금도 많이 그 당시에 50만 원 줬어요. 되게 큰 돈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돈도 돈이지만 그때 호주를 간다는 거가 되게 큰 거잖아요. 예, 그래서 호주에 가서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미술을 하니까 거기 호주에서 이제 미술 잘하는 친구랑 이렇게 매칭 시켜서 뭐 얘기를 할 수 있게 해주고 근데 저만 그때 얘기를 못 했는데 그 이제 미술하는 친구 작품은 거기 센터에 걸려 있더라고요. 작품도 너무 멋있고 같은 나이 또래였는데도 너무 좋은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자극을 되게 크게 받았구나. 예, 그리고 그날 못 온 이유가 미술 재료를 사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모든 호주 아이들이 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경제적으로 벌써부터 독립했다라는 예, 그런 거를 보고서 좀 자극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와서도 이제 나도 좀 뭔가 좀 되게 독립적으로 여러 가지 재밌는 작업들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반듯하게 했고요. 생각이 서서 왔구나 호주 가서. 예, 되게 좋은 기회였어요. 그리고 대학에 갔을 때 교수님들이 되게 좋은 작업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에요. 공성훈 선생님이라든가 황인기 선생님이라든가 이상봉 선생님이 당시에 굉장히 이렇게 실험적이고 파격적인 작업들을 하시는 또 선생님들이어서 많이 이쁨 받았죠. 근데 초반부터. 미움도 많이 받고 이쁨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저는 되게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뭐 선생님들이기도 했지만 마음속에 이게 라이벌처럼 생각하면서 되게 좋은 환경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뭐 어쨌든 그림이 배고픈 직업이라고는 하지만 네. 그래도 어쨌든 하고 싶은 거를 하고 하고 싶은 거에 인정도 많이 받고 그래도 행복한 사람이잖아요. 재현 씨는. 그렇죠. 네. 그 작년에 상금을 받았어요. 1억 원을 받았어요. 네. 그 1억 원은 바로 줘요 그날? 뭐 이렇게 뭐 세금도 떼요? 세금 500만 원 뗐어요. 한 달 후에 그리고 입금되더라고요. 세금도 떼는구나. 조금 뗀 거예요. 그 정도면. 그런 거예요. 난 그런 큰 돈을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1억 원 들어온 통장을 확인하고 가장 그 돈이 어떻게 쓰였어요? 일단 빚이 조금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생각했던 어떤 독립에 대한 것이 머리에 서왔기 때문에 네. 대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뭔가 그런 자립에 대한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 예, 그래서 대학 가서부터는 이제 학비랑 생활비랑 다 벌어서 살았어요. 예, 제가 이제 일하면서 학교 다녔었고요. 근데 대학원 학비가 좀 많아서 이제 대학원 졸업하고서는 1년 동안 계속 일만 했는데도 안 되는 거지. 그게 네, 빚이 조금 있어서 일단 빚부터 갚고 네. 그리고 이제 부모님한테 좀 드리고 남았어요 지금? 예, 나머지는 그 제가 이제 서울에서 월세로 계속 살았는데 그걸 이제 전세로 돌려가지고 와, 성실하다. 아는 선생님이 그 예전에 그런 상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냥 통장에 두면 다 날라간다고 예, 쓰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아무튼 우승을 하고 네. 상금도 받고 그 학교를 지금 완전히 떠난 건 아니죠. 네, 학교는 논문에 썼어요? 오래 써요. 그러니까 아직 학교에도 걸쳐져 있는 거잖아요, 몸이. 근데 뭐 거의 수료 다 했기 때문에 네네네. 논문만 제출하면 그래도 왜 이 1등을 한 거에 대해서 학교에서도 되게 격려가 많았을 것 같아요. 예, 선생님들 너무너무 좋아하셨었죠. 네. 가장 큰 우승이라는 걸 한 다음에 가장 큰 변화가 있었어요? 일단 제일 큰 변화는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 근데 부모님은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나 가족들은 재현 씨의 작업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방송이 된 이후와 이전과 좀 달라진 게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부모님은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고요. 그 전부터 이렇게 막 이해를 잘 하셨었어요? 작업에 대해서? 아니요. 제 작업 전혀 몰랐죠. 저는 심지어 아스코 나가는 것도 부모님한테 말씀을 안 드렸었어요. 그래도 알 수밖에 없게 했으니까. 예, 그 부모님이 4회차 보고서 우연찮게 채널 돌리다 보고서 연락이 왔었어요. 와, 과묵하구나. 네, 아니요, 과묵하다기보다는 작업이 좀 부모님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작업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아무튼 변화가 이제 뭐 알아보는 사람들도 많고 작업에 대한 기대치도 되게 많이 높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네, 전시에 대한 기회나 이런 것도 좀 더 많아지긴 했어요. 아무래도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뭐 그것 때문에 좀 부담스럽기도 한데 뭐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항상 하던 대로 작업하고 있고 뭐 예. 그 세 분이 최종 3명이 올라갔었을 때 그 유병석 씨랑 다 같이 전시했었잖아요. 네네. 그때 전시장에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왔었다고 저도 들었어요. 네. 그 전시장에 가셨을 때 네.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그 작품들을 3명 마지막에 올라와 있던 분들. 왜 그렇게 많이들 찾아갔을까요? 일단 방송이라는 매체 자체가 갖고 있는 힘이 저도 상상 못할 정도로 컸던 것 같고요. 왜냐면 그게 단순 시청률만 계산이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또 어둠의 경로로 보는 분들, 뭐 다운받아서 그렇죠. 보는 그렇죠. 분들까지 다 공식적인 합쳐서 시청률에 비하자면. 네, 어마어마한 분들이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방송의 힘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저뿐만 아니라 유병석 씨라든가 구혜영 씨라든가 뭐 또 그 외에 뭐 홍성영 씨 모든 참가자들이 정말 열심히 잘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작업들이 주는 어떤 에너지라든가 그 모든 사람들이 주는 그런 힘들이 전달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몇 번이나 생각합니다. 가서 봤어요? 그 전시장에 몇 번이나 가봤어요? 아, 저는 그 2달 동안 아예 거기서 퍼포먼스 하는 게 프로젝트여가지고 저는 매일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예. 그럼 재현 씨한테 와서 직접적으로 뭔가 얘기를 해주는 어쨌든 뭐 그런 분들도 막 많이 만나보고 그랬겠네요. 네네. 저는 또 프로젝트가 이제 그 글씨를 쓰는 퍼포먼스랑 거기서도 이제 닭을 키웠어요. 그래서 닭을 키우는 프로젝트 그리고 네네. 관객들이 왔을 때 그걸 또 도슨트 해주는 거 자체가 네네. 다 같이 하나에 작업이어가지고 포함되어 있는. 네네. 예, 사람들이랑 엄청 얘기 많이 했죠. 제가 재현 씨한테 막 이거저거 물어보다 보니 두서가 없이 물어보긴 했지만 호기심이 되게 많은 걸 느끼시죠. 그래서 뭐 어쨌든 뭐 그때 했던 작업과 포함해서 네. 현재 하고 있는 얘기까지를 오늘로 다 못할 것 같아요. 아, 예. 한 주만 더 나와 주셔가지고 더 네. 깊은 작업 얘기를 좀 저랑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바쁘겠지만 한 주만 더 나와주세요. 예, 다음 네. 주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뵐게요. 여행을 할 때 우리는 내 짐을 다른 사람에게 대신 들어달라고 하지 않는다. 목적지를 대신 정해달라고 하지도 않고 남이 계획한 대로 똑같이 따라하지도 않는다. 길에서 누군가 만나면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각자 가야 할 길로 돌아간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꾸 다른 사람에게 내 짐을 대신 지우려 하고 결정권을 미루고 남의 시선에 갇혀 자기 방식대로 살지 못한다. 나 역시 그랬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여행을 떠났다. 내 의지와 용기를 회복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알고 싶었기 때문이다. DJ 가방 속에 들어있던 책 한 권. 오늘 제 가방 속에 들어있던 책은 카트린 지타의 내가 혼자 여행하는 이유 중에 한 대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문장의 소리 DJ 김민정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올게요. 저 갈게요.